이번은 이제 고대 국가 시대의 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대 국가가 과연 언제부터 고대 국가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그걸 잘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절대 왕권이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경우가 아니냐.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서는 이제 고조선, 부여, 동해, 옥저, 만진한 변화는 삼한, 요 정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들 나라에서의 법 생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당시에 한번 요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요거 보시게 되면 이제 당시에 있어서 이제 판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요게 이제 고조선이 있고, 고조선이 굉장히 그 여기 보면은 그 막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 요거는 이제 고구려 벽화, 귀족들이 이제 야외 다양한 놀이를 지킨 그런 것을 이제 벽화로 담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조선을 보시게 되면, 고조선은 이제 여기 단군과 관련된 그 신화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삼국육사 단군 신화를 보게 되면 환웅이 물이 3천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 중에는 이제 풍백, 우사, 운사 이런 직책을 갖고 있는 그런 신화들도 있었고, 근데 이런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당시에 상하 계급 지배 관계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당시에 이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웅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인간사 360여 가지 일을 다스렸다고 이제 전해지는데, 뭐 여기에는 이제 뭐 곡식이라든가 생명, 질병, 형벌, 선악의 5가지 이런 것을 이제 주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명, 주형이라는 명칭도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사회 구성을 한번 볼까요? 고조선 중앙집권적 체제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데, 귀족이 있었다. 그리고 일반인도 있었다. 그리고 노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이제 노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 하나의 시스템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경제적 기반을 따로 갖추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토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재화로운 것도 노예와 이제 같이 우리가 동급에 생각할 수 있는데, 노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토지를 자기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 사유재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인정된 시기가 아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의 역할은 뭐냐? 기본적으로 생산활동을 담당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일반 촌락 구성원이나 친족 집단들 간에 있어서는 공동체적 유대가 강하게 작용됐다. 노비도 상당수 존재했으나 대규모 노비 경영은 발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고조선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 구성 관련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고조선에 있어서의 이제 그 신분 관계를 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노비, 서민, 평인, 관료, 그리고 거수와 거수 일족, 이건 귀족들이겠죠. 이제 환웅 일족, 단군 일족,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것이 당시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고조선 관련된 이제 중국에 있어서의 아마 그 자료들을 그렇게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고조선 당시 이제 청동기도 있었고 또 철기도 같이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이어지는 것 같은데, 청동기와 관련된 그 각종 장신구라든가 칼이라든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시 고조선에 있어서 법과 법 생활의 한 내용을 보면, 고조선에 있어서의 그 건국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이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 하는 겁니다.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 홍익인간 이 사상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제세이화, 이도여치, 광명이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세이화, 이도여치, 광명이세. 이제 고조선에 있어서의 이 홍익인간 사상이 대표적인 그 건국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홍익인간 사상을 구체화하는 것, 이 홍익인간 사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제세이화, 이도여치, 광명이세라고 하는 것. 이것이 홍익인간 사상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정신에 터잡아서 일상생활에서의 준식이, 준칙,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시되었고,
당시 법생활의 기본 원칙으로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기능하였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통적 법사상 내지 법정신의 원류는 어디 찾을 수 있느냐? 고조선의 홍익인간 사상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익인간 사상은 인간을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존중하는데 그 의미를 둡니다. 즉 세상 만물의 중심적 존재인 인간을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간 존중의 사상이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홍익인간 사상에 있어서의 근본 핵심적인 내용은 인간 존중 사상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고조선 시대 이제 범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재판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행해졌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초기에는 각 지역 공동체 지도자가 독자적으로 심판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고대 게르만 사회라든가 이렇게 그 민회라고 하는 게 존재했는데 민중이 직접 재판에 참여했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고조선에 있어서는 유명한 그 팔조법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팔조법금. 요 팔조법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행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그 귀중한 어떤 그 규범으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한물납의 법정과 비교할 수 있는 원시법으로서 삼국시대 성문율이 제정되기까지 삼국의 관습률로서 오랫동안 전통을 계승해왔다 하는 겁니다. 팔조금법은 현재 이제 세 조목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요거는 이제 세계는 한서 지리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서 배상해라.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 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자속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요 이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소위 한서 지리지에 나오는 요 세 조목의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소위 환단고기 태백일사 사만관경본기 번한세기에 나오는 이제 8조 법금, 8조금법 그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8조금법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형에 처한다.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도둑질한 자 중에서 남자는 거두어들여 그 집에 노비로 삼고 여자는 종으로 삼는다. 또 비로 삼는다. 네 번째, 소도를 훼손한 자는 금고형에 처한다.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역시킨다. 게으른 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 음란한 자는 태용으로 다스린다. 남을 속인 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 요거는 이제 고조선 당시에 있었던 8조 금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환단고기 여기에서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인데, 요렇게 이제 요런 내용을 또 주장하는 견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3개 조문, 요거를 이제 또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주장하는 그런 측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 이제 그 백성들이 규범의식의 수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예입니다. 이 해동 역사 여기를 보게 되면 당시 고조선에 있어서의 그 생활상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보세요. 그 뒤 풍속이 점차 각박해져서 지금은 범금이 많이 불어나 60여 개 조에 이른다. 이런 기록을 보면 그 이후에는 상당히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많이 저질러졌고 아울러 그에 따른 형벌도 다양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해동 역사에 나오는 그 뒤 풍속이 점차 각박해져서 지금은 범금이 많이 불어나 60여 조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8조금법의 내용을 통해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이 조목은 사람의 생명 존중
그리고 노동력을 중시하였음을 짐작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이 내용은 당시 농업의 발달을 보여주고 있고 상해죄를 범한 경우 속죄하려면 50만 전을 갚아야 한다는 속형이라고 하는 돈으로 이제 죗값을 대신 치르는 걸 얘기합니다. 요거는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되었고 아울러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발달되지 않았느냐, 그런 사회가 아니었는가, 이런 것을 짐작해야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 조목은 형벌 노비의 존재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의 성립과 계급 분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배층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정케 하는 겁니다. 이 8조금법이 지금 뭐 3개만 전해진다고 그랬는데 이 3개 조목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당시 이제 사회상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노동력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남에게 상처를 입히냐 곡식으로 갚는다. 요거는 농업 발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당시의 사회상으로. 그리고 50만 전으로 속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유재산제가 인정되었고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발달되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그 노비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형벌노비. 이거 사유재산제가 있었고 계급이 나눠져 있었지 않았느냐. 계급 분화.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층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무엇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어떤 내용의 범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로서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소도훼손죄, 무례죄, 근로해태죄, 음란죄, 사기죄, 이런 것이 있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간음죄, 강간죄, 독신죄, 가해주술죄, 뭐 이런 것이 있었다. 이건 이제 추정해 보는 거죠. 당시 사회 생활상을 통해서 어떤 그 범죄가 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해 보면 이런 다양한 범죄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소도훼손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는데, 소도훼손죄는 당시 단군조선 시대에는 제천 행사가 활발했던 시대였으므로 제천 장소인 신성한 소도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또한 무례죄, 무례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군조선은 공자가 말하였듯이 군자의 나라로 예의를 지키는 나라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의를 잃은 자, 무례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로서 군에 복무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무례를 범하는 자는 군에 가서 복무함으로써 그 무례를 떨쳐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근로해태죄, 근로를 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는 거죠. 불근로죄. 이거는 이제 당시 조선 시대가 정전제를 실시해서 공동 생산 활동을 하던 시대적 배경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형이 가해졌느냐? 사형, 태형, 배상형, 노비형, 이런 그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해졌고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서 배상토록 하는 배상형, 이게 인정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속형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제 상해죄에 대해서 곡식으로 배상한다는 규정으로 미루어 보아서 요거는 소위 탈리오의 법칙, 다시 얘기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해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렇게 해서 보복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탈리오의 법칙인데, 그런 그 법칙에서 벗어나서 좀 더 발전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곡식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처벌 규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규정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또 사기죄를 범한 자는 훈방을 하고 속죄한 자는 공표를 면하게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이거는 오늘날 사기죄에 비해서 처벌 정도가 가벼우나 공표, 즉 일반에게 공개를 함으로 그만큼 명예가 실추돼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볼 때 처벌이 가벼운 것만도 아닌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지은 자와 혼인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혼인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당시
이 범죄라든가 형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 사회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당시에 있어서의 이 고대 국가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부여가 있고, 그리고 이 고구려가 있고, 옥저, 동해, 그다음에 마한, 진한, 변한, 요 삼한이 존재했었죠. 부여의 경우는 그 목축업을 중시하는 반목의 그 형태를 지닌 산업 구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가 끝난 뒤에 이제 섣달 금음에는 이제 소위 영고라고 하는 그 축제를 가졌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노비라든가 노예라든가 외래인을 제외한 모든 그 인민들이, 백성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밤새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때에 이제 소위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그 판결에 따른 형을 집행하는 그런 것을 행했던 것으로 봐서 당시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의 그 민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축제의 장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전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중요한 정책 결정, 재판 결과에 대한 또 집행도 했고, 뭐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게 되면 당시 이제 그 옥저라든가 맥부여 등에 있어서 고조선 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이 굉장히 준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고조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8조 금법 8개 조문인데 이제 3개만 전해져 온다고 그랬는데, 부여의 경우에서는 4조목 4개의 아마 법조문이 있어서 아마 그걸 중심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이제 그 당시에 있어서 한번 그 4조목을 한번 볼까요? 살인자는 사형에 처했다. 그리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도자는, 도둑질한 자는 12배의 배상, 12배의 배상을 해서 요거를 일책희비법이라고 합니다. 간음한 자는 사형에 처했다. 그리고 부인이 질투하면 사형에 처하되 그 시체는 산 위에 버리며 그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 말을 바쳐야 했다. 이게 이제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오는 부여에 있어서 4조목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절도자는 12배의 배상을 해라 하는 것이 일책시비법. 간음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형에 처다. 아주 이 형이 셉니다. 부인이 질투하면 사형에 처하되 그 시체는 산 위에 버리고 그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 말을 바쳐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 부여에서의 범죄 유형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살인죄, 절도죄, 간음죄, 투기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부여는 응보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살인을 저지른 본인을 죽이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 집을 모두 정벌했다. 모두 이제 뺀다는 거죠. 이걸 몰수했다. 그리고 절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12배로 배상해라. 일책시비법입니다. 12배 배상. 변상이 여의치 않으면 노예로 삼았다. 남녀가 간음을 하거나 부인이 질투하면 모두 죽였다. 아주 이것은 뭐 아주 준엄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부인이 질투할 경우 죽은 뒤 시체를 남산의 위에다가 내버려 두게 해서 썩도록 하였다. 그 여인의 친정에서 이 시체를 거두어 가려면 남자 집으로 소와 말을 보내야 했다. 이것이 이제 당시에 있어서의 시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그 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엄한 그런 처벌이 형벌이 내려졌던 것 같습니다. 제 3강 정리와 퀴즈입니다. 첫 번째 퀴즈. 부족국가 시대의 법사상은 뭔가 하는 겁니다. 부족국가 시대의 법사상. 부족국가를 거쳐서 고대국가로 오잖아요. 고대국가. 그리고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의 법사상 있죠. 고려시대 때도 나름대로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영향을 미친 그 기저가 되는, 근거가 되는 그러한 법사상은 부족국가 시대에 이미 형성이 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부족국가 시대의 법사상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 대표적인 건 천벌사상 한번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조선의 대표적 법사상. 이건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고조선의 소위 건국이념 홍모사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고조선의 법은 몇 개 조문이 전해지고 있나? 고조선의 법은 이제 8조금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조문이 이제 현재 정해져 오고 있습니다. 살인자는 어떻게 하고, 상해를 입힌 자는 어떻게 하고, 절도하는 자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 부여의 법은 몇 개 조목이 전해지고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여의 경우에 있어서도 많지는 않죠. 몇 개 조목이 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고대국가 시대에 영고나 무천 등의 축제에서는 어떤 일을 했나? 집단이 모인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거기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논의하고. 그리고 또 무엇도 했다. 무엇을 했을런지요. 여섯 번째, 일책 12법 뭐냐? 어느 날의 법원치냐? 일책 12법.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일책 12배 배상을 해라는 거죠. 일책 12법. 일곱 번째, 책화란 뭐냐? 책화. 이것도 여러분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던 내용인데, 책화. 책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덟 번째, 사만의 소도 갖는 의미. 소도라고 하는 거. 신이 다스리는 영역, 일반 현실의 왕이 다스리는 영역, 이거 구분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소도 갖는 의미는 뭐냐? 도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대국가의 범죄와 형벌. 고대국가 얘기를 하면은 어디죠? 고조선, 부여, 옥조, 동해, 삼한 뭐 이런 나라들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이 나라의 경우에, 이들 나라들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범죄가 있었고 어떤 형벌을 가했는가 한번 보죠. 고조선입니다. 8조금법이 있었다. 8조금법. 후에 60여 개 조목으로 늘어났으나 현재는 3조목만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3조목만. 어떤 게 전해지고 있는지,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요 3개 조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외에도 이런 것들이 또 있었다 하는 거죠. 소도를 훼손한 경우에 소도훼손죄, 무리하게 굴었을 때 무례죄, 근로해태죄, 근로해태죄는 일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해태, 음란죄, 사기죄, 이 밖에도 간음죄, 강간죄, 독신죄, 가해주술죄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형은 뭐냐? 형벌은 사형, 배상형, 노비형, 태형, 자속형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제 배상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노비로 가는 거, 노비형이 있었다 하는 거. 부여에 있어서는 4조목, 4개의 조목만 전해진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여에 있어서 범죄의 이 범죄 형벌관의 특징이 뭐냐면 응보주의입니다. 응보주의. 지은 데 대해서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응보주의. 그 4개 종목은 뭐냐? 살인죄, 절도죄, 간음죄, 투기죄. 다 사형이었어요. 다. 여기서 여러분 그 간음죄라든가 투기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특히 투기죄는 여성들이 투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이것도 엄한 책임을 물었다는 거죠. 사형에 처했다는 겁니다. 형벌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사형, 노비형, 배상형이 있었다. 배상형. 동해에 있어서는 이제 살인죄, 경계침범죄 이런 게 있었죠. 경계를 침범한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형벌은 뭐냐? 사형이 있었고 배상형, 책화라고 하는 것이 동해에 있었다는 겁니다. 동해에 책화. 경계를 침범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따른 응매 대가
소나 말로 바쳐라. 사만의 사만은 절도죄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기록에 보면 도둑이 들끓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형벌은 어떤 것인데 법과 형벌이 엄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리고 소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치해법권 지역으로 여겨졌다. 여기 누가 소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를 끌어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인의 도피 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